70세가 넘은 나이에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굳건하던 몸마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할 때 당신이 평생토록 든든한 울타리라 믿었던 가정이 과연 당신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혼자서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조차 버겁고 문 밖을 나설 때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하며 목욕 한번 하려 해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당신이 가장 취약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그 순간 당연히 내 것이라 여겼던 그 안식처가 소리 없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은퇴한 73세의 중학교 교사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낙상사고 그리고 효도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짐으로 변질되어가는 가족 관계 속에서 그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노후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 뼈저리게 고민하게 됩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깊은 밤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를 통해 자신의 미래가 이미 타인의 입에 의해 제멋대로 설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의 탐에 빠지는 대신 놀라운 결단을 통해 상황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네 사람 덕분입니다. 절대 놓쳐선 안 될 현실판 인생 교과서.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민석. 올해 73입니다. 제게 이번 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묻신다면 저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오기 전 의지할 곳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석 달 전 아내 미경이가 떠났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아침을 차려주던 아내가 오후에는 서울대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미경이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기생하듯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4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서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주었고 밖에서는 존경받는 지식인으로 대접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미경이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의 진짜 기둥은 아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조차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서울시의 분리수거 규정이 언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나누는 기준이 도무지 헷갈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걸 미경이가 알아서 처리했고 저는 그저 봉투를 받아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분리수거장 앞에서 온갖 쓰레기가 뒤섞인 봉투를 들고 경비원 아저씨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린 시절 숙제를 안 해와 복도에 벌을 서던 때의 수치심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세탁기도 외계 문물 같았습니다. 10년 전에 산 LG 트롬 세탁기는 미경이 손에선 춤을 추듯 돌아갔지만 제게는 암호문투성이었습니다. 표준 세탁, 올코스, 세스 추가, 버튼은 왜 이리 많은지 2번 시도해봤지만 한 번은 흰 와이셔츠를 분홍색으로 물들였고 또 한 번은 니트 스웨터를 줄어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입던 옷을 입고 또 입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동네 세탁소에 맡깁니다. 중요한 서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경이는 집안 살림을 톱니바퀴처럼 관리했지만 정작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녀만 알고 있었습니다. 연금 통장, 재산세 고지서, 보험 증권들이 어느 서랍에 처박혀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온 집안을 뒤져 찾아낸 것이라곤 아내가 꼼꼼한 글씨로 남긴 메모지들 뿐이었습니다. 가스요금 납부일, 남편 혈압약 떨어짐, 다음 달 건강검진 예약, 낯익은 글씨체를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타인의 관심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옆집 최 여사님은 매일 배를 누르며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 좀 어떠세요? 김치 좀 담갔는데 드릴까요? 저는 늘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답하지만 사실 그 호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두 사람이 현관에서 30분씩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배추 가격부터 손주 학원 문제, 아침 드라마 이야기까지. 하지만 이제 저는 최 여사님 앞에서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야채가게 김 사장도 덤으로 시금치를 쥐어주며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사모님 국 끓여드리세요. 저는 매번 집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해야 하고 김 사장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저 또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게를 피해 먼 마트로 돌아갑니다. 자식들은 효자입니다. 그 점은 참 감사합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묻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내시는 거 괜찮으세요? 저희 집으로 합치시는 건 어때요? 서울의 종합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는 딸, 혜진이도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습니다. 아이들의 효심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론 죄책감이 듭니다. 녀석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지훈이는 판교의 IT 기업 부장이라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대출금 압박도 큽니다. 며느리 소윤이는 은행원이고 손녀 지수는 고3 수험생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딸 혜진이 역시 고된 병원 일에 시달리며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바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엔 언제나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물을 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난 아주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사실 저는 조금도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미경이는 늘 저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제가 거실에서 TV를 볼 때면 안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텅 빈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고 들리는 것이라곤 제 거친 숨소리뿐입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TV를 켜도 미경이와 함께 보던 드라마 생각에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저는 밤이 무서워졌고 낮 또한 두려워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 혼자 문 밖을 나서는 것, 일상의 모든 순간을 홀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전화벨 소리조차 두려웠습니다. 누군가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상상이었습니다. 만약 나도 쓰러지면 어떡하지? 73.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압은 널뛰기를 하고 무릎은 시도 때도 없이 쑤시며 걸음걸이는 위태롭습니다. 미경이처럼 저도 갑자기 쓰러진다면 누가 저를 돌봐줄까요? 젊은 날 호기롭게 외쳤던 자식 농사 잘 지어 노후 대비한다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전쟁 같은 삶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그들에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돌보라 요구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이 아니면 누구에게 기댄단 말입니까? 어느 날 밤 거실에 앉아 미경이의 영정 사진을 보며 전례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된 기분, 언제든 불어오는 바람에 쓰러질 것만 같은 위태로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운명은 인간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치명타를 날린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게 닥친 그 치명타는 사흘 뒤 찾아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제 운명을 바꾼 날입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동네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지난 석 달간 제가 유일하게 용기 내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익숙한 상인들에게 물건을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금치 한 단, 토마토 2개, 그리고 두부 한 모, 이틀 치식량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빗물에 젖은 보도블록 위를 조심스레 걷던 중 아파트 입구를 불과 10m 앞두고 밟은 젖은 낙엽에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쿵 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둑. 오른쪽 고관절이 부러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 건조하고 섬뜩한 파여름은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합니다. 극심한 통증에 숨이 턱 막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 회색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으며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끝났다.
이제 진짜 끝장이구나. 제 비명 소리를 듣고 경비실에 있던 김 씨가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그가 119를 부르고 저를 안심시키는 동안 빗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10분 동안 미경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몸 관리 잘해서 애들한테 폐 끼치지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참히 무너져 버렸으니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서 헐레벌떡 달려온 아들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팽개치고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지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별로 안 아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죽을 만큼 아팠지만 아들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 주치의는 젊은 여의사였는데 엑스레이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입니다. 수술하셔야 하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그동안은 절대 혼자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혼자 생활하면 안 된다. 그 선고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시죠. 아니다. 간병인 쓰면 된다. 제가 저항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간병인이에요. 저희 집이 제일 편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단호함 속에 섞인 한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진짜 시련은 퇴원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태우러 온 차는 5년 된 그랜저였습니다. 매달 할부금이 나가는 차죠. 조수석에 앉아 운전하는 아들의 옆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48세, 인생의 허리에 서 있는 지훈이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치열한 IT 업계의 경쟁,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아직 10년이나 남은 아파트 담보대출, 고등학생 딸의 학원비, 여기에 늙고 병든 아버지까지 얹혀지게 된 것입니다. 지훈이의 집은 경기도 분당의 34평 아파트입니다. 살 때는 12억이었지만 지금은 15억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집은 깔끔했지만 제가 들어섬으로써 꽉 차버렸습니다. 며느리 소윤이는 서재로 쓰던 방을 비워 제 침실로 꾸며주었습니다. 푹신한 매트도 깔아두고 노인용품도 사다 놓았더군요. 아버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며느리의 미소는 진심 같아 보였고 저도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손녀 지수도 학교 다녀와서 물도 떠다 주고 말동무도 해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가족의 온기 속에 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런 생활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딱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지는 노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깰까봐 감히 방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7시, 그들이 일어날 때까지 침대에 누워 숨죽이고 기다리는 시간은 고문 같았습니다. 밤은 더 힘들었습니다. 수험생인 지수는 새벽까지 공부하고 지훈이는 야근 후 늦게 들어오며 소윤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봅니다. 방음이 완벽하지 않은 아파트에서 온갖 소음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나온 말을 삼켰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집이고 저는 얹혀 사는 객식구니까요. 화장실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휠체어를 타야 하는데 문턱에 걸리고 공간이 좁아 매번 지훈이나 소윤이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 늙은 시아버지를 며느리가 부축해 씻겨야 하는 상황. 그 수치심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집의 구성원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소외감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지훈이가 퇴근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건 지수의 성적, 그 다음은 아내와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 의무 방어전처럼 제 방에 들러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순위의 맨 끝자리에 밀려난 느낌은 서글펐습니다. 며느리 소윤이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밥은 차려주지만 예전 같은 정성은 없었습니다. 가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읽히는 감정은 언제까지 계실 거지? 라는 무언의 질문 같았습니다. 손녀 지수도 방문을 닫고 지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고3 수험생 집에 환자 할아버지가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효도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무감으로 저를 돌보고 저는 죄책감으로 그 돌봄을 받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책임으로 묶인 관계. 미경이가 말했던 패 끼치지 말자는 약속을 저는 처참히 어기고 있었습니다. 늙어서 가장 비참한 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타인의 짐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건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영혼을 베어냅니다. 남의 침대에 누워 벽 넘어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혹은 한숨 소리를 들으며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 손을 떠났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훈이네 집에서 2달째 되던 날, 저는 가족애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파스 냄새였습니다. 고관절 통증이 심해 약국에서 산 한 방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소윤이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냄새.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집안 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제 다리에 붙은 파스를 내려다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당장 떼마. 허겁지겁 파스를 뜯어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소윤이가 당황하며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제 가슴엔 생채기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리 아파도 냄새나는 약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아픈 게 낫지. 며느리에게 노인 냄새 풍기는 시아버지가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안방에서 소윤이가 지훈이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나는 냄새, 방향제라도 좀 놔드려야겠어. 내가 예민한 건지 몰라도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식사 문제도 따라왔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저염식을 해야 하는데 소윤이도 직장인이라 매번 따로 차리기 힘들어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그냥 같이 드세요. 식탁엔 기름진 갈비찜, 짠 김치찌개가 올라옵니다. 한창 크는 지수와 스트레스 많은 지훈이 입맛에 맞춘 식단이죠. 저는 말없이 물에 씻어 먹거나 밥만 깨작거렸습니다. 예전엔 식사 시간이 즐거웠지만 이제는 침묵만 흐릅니다. 하루는 지수가 생선살을 발라 제 밥그릇에 놔주며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소윤이가 지수에게 눈치를 주는 걸 봤습니다. 너무 챙기지 마, 버릇되셔 라는 듯한 눈빛. 지수는 금세 고개를 숙였고 저는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제 교원연금은 월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저는 이 돈을 모두 지훈이에게 주며 생활비로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아버님 병원비랑 약값이 장난 아니에요. 소윤이가 지훈이에게 불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양제에 기저귀에 휠체어 대여료까지 한 달에 200은 그냥 깨져. 지훈이는 그래도 아버지가 연금 다 주시잖아 라고 방어하지만 소윤이는 그걸로 우리 생활비 보태기도 빠듯해 라고 받아칩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돈 계산 소리에 저는 제 자신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불량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4월 20일 새벽 2시 30분.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려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고 부부의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나 정말 힘들어.
소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알아. 나도 힘들어. 하지만 어떡해. 내 아버지잖아. 지훈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초동 아파트. 지금 시세 얼마나 해?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내 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초동의 32평 재건축 대상 아파트. 낡았지만 입지가 좋아 15억, 아니 20억은 할 겁니다. 한 18억, 20억 정도 하겠지.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팔면 아버님 고급 요양원 보내드리고도 남아. 우리 대출금도 갚고 지수대학 등록금이랑 유학 비용까지 해결될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동의하실까? 지금 저 몸으로 다시 그 낡은 아파트 가서 혼자 사시겠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빈집으로 놔두느니 팔아서 정리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아. 요양원이 전문 케어도 받고 친구들도 있고 훨씬 낫지. 지훈이의 한숨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솔직히 한계야. 지수도 고3인데 집안 분위기 너무 무겁고 당신도 힘들고 내일 날 잡아서 아버님께 말씀드려봐.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으로 모시는 거라고. 그 돈이면 최고급 실버타운 갈 수 있다고. 저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는 저와 미경이가 1985년 결혼 초기에 모든 걸 털어 산 집입니다. 지훈이와 혜진이가 거기서 자랐고 집안 곳곳에 미경이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거실의 소파, 베란다의 화분, 서재의 책상, 그 모든 게 제 인생의 역사인데 자식들에겐 그저 벽돌과 시멘트 덩어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은 해결책이고 요양원은 저를 치워버릴 장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존중받아야 할 아버지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리스크였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도는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진다는 잔인한 진실을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자리에 오기 같은 결심이 들어찼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내 집, 내 돈, 내 남은 시간, 누구도 마음대로 처분하게 두지 않겠다. 날이 밝자마자 지훈이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상냥한 얼굴로. 아마도 그 제안을 꺼낼 타이밍을 보고 있었겠죠. 저는 그가 입을 떼기 전에 선수를 쳤습니다. 지훈아, 나 집에 가겠다. 지훈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네, 아버지, 아직 다리도 다 안 나으셨는데. 아니다, 갈 거야. 내 집으로 가서 살 거다.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당혹감,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딸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아빠 좀 데리러 와라. 집에 가고 싶다. 주말 아침 혜진이가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간호사 복장도 갈아입지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로 현관에 들어서는 딸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아빠 집에 가고 싶어. 내 집으로. 제가 아이처럼 울먹이자 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옆에서 소윤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아버님이 갑자기 고집을 피우시네. 아직 혼자 계시기 힘든데. 혜진이는 상황을 대충 짐작한 듯 했습니다. 오빠와 올케 언니의 표정, 아버지의 절박함, 수간호사 짬밥이 어디 가겠습니까? 오빠,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빠, 내가 모셔다 드릴게.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내가 세울게. 그렇게 저는 서초동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가죽 소파 냄새, 베란다의 난초들, 벽에 걸린 미경이의 사진.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혼자 걷기도 힘든 노인이 밥은 어떻게 먹고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혜진이는 그날 밤 제 집에서 자며 A사 용지를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프로젝트로 접근하자. 이름하여 박민석 씨 노후 자립 프로젝트. 프로젝트, 응. 병원에서 보니까 자식한테 100% 의지하는 노인은 결국 자식도 망치고 본인도 비참해지더라고.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혜진이는 종이에 십자 모양을 그리고 4개의 영역을 썼습니다. 1. 선을 지키는 가족이, 곁을 지키는 친구 3. 믿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 4. 법으로 보호받는 나 자신, 아빠. 이 4가지 기둥이 아빠를 받쳐줘야 해.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져. 혜진이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첫째, 나랑 오빠는 관리자직 간병인이 아니야. 우리가 직접 똥기저귀 갈고 밥 차려드리면 서로 지쳐서 원수돼. 우린 전체적인 상황을 감독하고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역할만 할 거야. 맞는 말입니다. 지훈이네 집에서의 2달이 그걸 증명했죠. 둘째, 친구가 필요해. 오빠나 나한테 못할 말, 외로움, 소소한 잡담을 나눌 사람. 아래층 최 영감님 있잖아. 최 씨, 그 양반. 우체국 정년퇴직하고 혼자 사는 친구입니다. 셋째, 나라에서 주는 혜택 다 찾아 먹어야 해. 노인장기 요양보험. 아빠 세금 평생 냈잖아. 이제 돌려받을 차례야.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해. 아빠 돈. 아빠가 꽉 쥐고 있어야 해. 신탁 트러스트, 맡기자. 혜진이의 추진력은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프로젝트가 가동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래층 최영감 최영철, 75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40년 지기 이웃입니다. 3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죠. 혜진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최영감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자네 고생했구먼. 나도 집사람 가고 나서 자식놈 집에 갈까 고민했었지. 근데 안 가길 잘했어. 걱정 말게. 내 매일 올라가서 말동무해 줌세. 최영감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동병상련의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이니까요. 그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신청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와 방문 조사를 했고 저는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혜진이는 재빨리 요양보호사와 방문 재활물리치료사를 연결했습니다. 아빠, 월 한도액 내에서 국비 지원 나오니까 본인 부담금은 15% 정도야. 얼마 안 해. 매일 오전 3시간 요양보호사 김 여사님이 와서 청소, 빨래, 반찬을 해줍니다. 일주일에 3번은 물리치료사가 와서 굳어가는 제 다리 근육을 풀어줍니다. 남의 손을 빌리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김 여사님은 프로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 일입니다.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신탁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저를 데리고 주거래 은행 본점의 신탁센터로 갔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낯선 상품이었습니다. 아버님, 재산서초동, 아파트와 예금을 은행에 맡기시는 겁니다. 아버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가 꼬박꼬박 지급되도록 설정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남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심지어 아드님도 이 돈에 손댈 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 돈은 내 허락 없이는 한 푼도 못 건드린다. 이것이야말로 제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했습니다. 내 재산 전부 은행 신탁에 맡겼다. 내가 죽기 전까진 집도 못 팔고 예금도 못 깬다. 그러니 딴 생각 말고 너희 살 길 찾아라. 수화기 넘어 침묵이 흘렀지만 곧 지훈이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초동 제 집 베란다에서 저녁 노을을 보며 이 글을 씁니다. 제 하루 일과는 완벽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아침 8시
요양보호사 김 여사님이 와서 아침을 차려줍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나면 10시쯤 최 영감이 놀러 옵니다. 우리는 바둑을 두거나 장군이요, 멍군이요 소리 지르며 싸우기도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며 낄낄거립니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배달되는 도시락을 먹거나 김 여사님이 해놓은 반찬으로 해결합니다. 오후엔 물리치료사가 와서 재활운동을 도와줍니다. 이제 지팡이만 짚으면 꽤 잘 걷습니다. 저녁엔 혜진이와 짧게 통화합니다. 아빠, 밥 먹었어. 별일 없지. 그래, 잘 있다. 끊어라. 쿨한 부녀 사이입니다. 지훈이도 주말에 가끔 들르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분위기는 아닙니다. 제가 경제권을 쥐고 있고 간병 부담을 덜어주니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며느리 소윤이도 명절 때 와서 갈비찜을 해놓고 갑니다. 유산이 은행에 묶여 있으니 저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계산도 있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서로 웃는 얼굴 보면 그만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의 효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제가 찾은 4가지 기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1. 적당한 거리를 두는 가족. 사랑하지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 마음 통하는 친구. 외로움은 자식이 아니라 동년배가 채워주는 겁니다. 3. 사회적 제도 활용. 나라에서 주는 혜택 당당하게 요구하고 누리십시오. 4. 법적, 경제적 안전장치. 지갑을 움켜쥐고 있어야 존중받습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73세. 저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내 없이 건강한 다리 없이도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 눈치 보며 한숨 쉬는 대신 지금 당장 당신만의 노후 자립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존엄은 당신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